1344년 겨울, 조선의 궁궐은 눈과 바람 속에서 평소와 다른 불안한 숨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궁궐을 흔든 것은 추위가 아니라 한 젊은 목숨이 내지른 절박한 비명이었다. 아들의 위급한 소식을 들은 순간 한 아버지는 왕의 자리를 잊고 달려나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왕자는 갑자기 숨조차 가누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1583년 12월, 광평대군은 짧은 기록 한 줄을 남기고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 간결한 문장은 가장 총애받던 왕자의 죽음을 설명하기엔 지나치게 조용했다. 조선에는 일찍 죽은 왕자들이 많았지만 대부분의 이름은 기록 속에 잠겼다. 그러나 광평대군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큰 흐름의 시작처럼 남았다. 이후 왕실에는 짧은 시간 안에 연속된 죽음과 권력의 공백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에 광평대군의 죽음을 놓기 시작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라는 질문은 매혹적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상상이었다. 이 질문은 한 사람의 죽음을 감정이 아닌 역사적 분기점으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한다. 이 죽음이 정말 그렇게 특별했는지. 광평대군은 단순히 사랑받은 아들이 아니라 정치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던 존재였다. 조선은 장자 계승이라는 원칙 위에 세워진 불안정한 균형의 나라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세자의 몸이 약하다는 사실을. 이 불안은 왕실과 조정 모두에게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만약에 상황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금기였던 시대였다. 그러나 세종은 그 질문을 혼자만의 침묵 속에 두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조용히 한 인물에게 머물기 시작했다. 광평대군에게. 아직 후계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이미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가 사라진 사건이었다. 기록은 이 사건 앞에서 유난히 말이 없었다. 역사는 때로 말보다 침묵으로 더 많은 것을 남긴다. 광평대군을 말할 때 사람들은 늘 같은 찬사부터 꺼내며 그 말이 너무 익숙해졌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천재라는 말과 총애받았다는 평가는 사실이지만 너무 쉽게 반복될 때 의미는 점점 가벼워진다. 역사는 칭송보다 질문을 요구하며 우리는 결과를 안 뒤에 질문을 멈추는 실수를 저지른다. 광평대군의 재능은 분명했고 어린 시절부터 배움의 속도와 이해력은 또래를 압도했다. 그는 암기만 잘한 아이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연결할 줄 알던 인물이었다. 성리학의 개념을 현실과 있는 그의 말들은 오래도록 인용되며 기억 속에 남았다. 그러나 조선에서 왕에게 요구된 것은 총명함 자체가 아니라 정치라는 더 무거운 조건이었다. 학문 국가였던 조선은 동시에 냉정한 정치 국가였고 두 얼굴은 늘 함께 존재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왕의 자질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왕에게 요구된 조건은 정통성과 정치력,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힘이라는 세 갈래였다. 광평대군은 이 가운데 정통성에서 가장 취약했고 장자가 아니라는 전제는 변하지 않았다. 원칙은 벽처럼 서 있었고 총애와 재능조차 그 벽을 넘게 하지는 못했다. 이 애매한 위치는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자리에 놓았다. 사람들은 그를 자주 세자와 비교하며 건강과 재능의 차이를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나 이 비교는 출발선이 달랐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흐리게 만든다. 세자는 어린 시절부터 왕으로 길러지며 정치의 중심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반면 그는 아직 후보에 가까웠고 모든 경험은 보호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정치적 참여는 시작되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를 완성된 왕으로 그리는 순간 역사는 지나치게 단순한 그림이 된다. 또 다른 왕자는 재능과 예술로 존경받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신화화되지는 않았다. 차이는 단순하다. 그는 살아있었고 결국 패배했기에 가능성은 닫혔다. 역사는 종종 죽은 자에게 관대해지며
끝난 가능성을 가장 순수하게 만든다. 그는 실패하지 않았기에 비판받지 않았고 언제나 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남았다. 그의 재능은 개인을 넘어 원칙과 현실이 충돌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불안이었다. 조선은 수많은 법과 관습 위에 세워졌지만 그 모든 것을 지탱한 것은 단 하나의 원칙이었다. 장자계승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왕조 전체를 묶는 도덕이자 마지막 안전장치였다. 이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왕권은 약해지고 그 틈으로 피해 기억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왕은 누구보다 이 구조를 이해했고 겉으로는 언제나 원칙을 존중하는 모습을 유지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달랐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오래 버티기 어려운 몸이 있었다. 이 불안은 궁 안에만 머물지 않고 대신들의 침묵 속에서 이미 공유되고 있었다. 만약 그 자리가 갑자기 비게 된다면 그 다음을 묻는 질문은 가장 위험한 질문이었다. 왕은 그 질문을 외면할 수 없었고 나라 전체를 설계하는 자리에서 홀로 고민했다. 공식적으로 그는 세자의 자리를 지켰지만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이 미묘한 움직임을 대신들은 놓치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 해석이 증식했다. 소문은 왕실 안으로 스며들며 형제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을 만들었다. 아직 폭발은 없었지만 조용함은 안전이 아니라 더 큰 반동이 전조였다. 조선에서 명분은 행동의 허가증이었고 명분이 살아있는 한 사람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명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억눌린 힘은 방향을 잃고 거세게 반동한다. 장자 계승의 원칙은 겉으로는 유지되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다. 세자는 정통성을 가졌으나 약했고 다른 이는 능력이 있었으나 자격이 없었다. 이 간극 앞에서 왕실은 답을 알지 못했고 누구도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왕은 시간을 선택했다. 버텨주기를 바라고 새로운 중심이 태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시간은 언제나 통치자의 편이 아니며 기다림은 위험을 키울 수도 있었다. 이 불안 속에서 한 인물은 조용히 권력의 성질을 이해하며 존재감을 키워갔다. 원칙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규범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줄 힘을 찾기 시작한다. 후계 위기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이 시대의 위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구조적으로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그는 원인이 아니었으나 촉매였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원칙은 시험대에 올랐다. 권력은 언제나 한 사람만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계승의 시기에는 여러 중심이 동시에 생겨난다. 겉으로는 후계자의 자리가 분명해 보였지만 실제 권력의 흐름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정통성은 출발선일 뿐이며 권력의 세계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왕실을 이해하려면 서로 다른 위치에 선 세 형제를 함께 바라봐야 했다. 공식 후계자는 절차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의 몸과 시간은 언제나 불안의 대상이었다. 그의 불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왕조 전체가 짊어진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공식 후계자가 아닌 다른 형제에게는 기대라는 이름의 시선이 모이고 있었다. 기대와 정통성 사이에 선 존재는 정치에서 가장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제도 밖에 있던 또 다른 형제는 조용히 힘을 축적하며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 위치를 나란히 놓자 왕실의 권력 지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위험한 자리는 보호도 은폐도 없이 모두의 시선에 놓인 곳이었다. 이 순간 형제의 관계는 서서히 정치의 관계로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공식 후계자에게 다른 형제의 존재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이었다. 제도 밖의 형제에게 그는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길을 막을 장애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 시기에 침묵을 택했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보였다. 조선의 정치에서 침묵은 무의가 아니라 가장 많은 계산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는 건강과 체력과 평판이 언제 교체할지를 조용히 읽고 있었다. 반면 기대의 중심에 선 이는 기다릴 수 없었고 드러날수록 시선이 늘어났다. 기대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권력 앞에서는 분명한 신호탄이 된다. 이 시점에서 새 위치는 이미 다른 길 위에 올라서 있었다. 한쪽은 시간을 벌어야 했고 다른 한쪽은 존재를 관리해야 했으며
또 다른 쪽은 기회를 기다렸다.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니었고 위기가 길어질수록 지도는 더 선명해졌다. 균형은 언젠가 무너지고 중심의 선의는 선택하지 않아도 선택의 대상이 된다. 비극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으며 이미 그려진 지도 위에서 조용히 실행된다. 젊고 건강하던 한 왕자가 며칠 만에 쓰러졌다는 기억은 언제나 같은 장면으로 반복되어 전해진다. 갑작스러운 몰락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레 의문을 품게 하고 그 의문은 곧 의혹으로 변해간다. 역사를 볼 때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사건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는 착각이다. 조선시대의 병과 오늘날의 병은 치료와 진단 그리고 회복의 기준부터 달랐다. 그 병은 기록에 단 한 단어로 남았고 짧은 기록은 오히려 상상을 불러왔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 한 단어를 두고 서로 다른 병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낸다. 이런 급성 전염병들은 당시 사회에서 결코 낯선 존재가 아니었다. 특히 성인이 처음 병에 걸렸을 때 그 경과는 훨씬 더 험할 수 있었다. 젊고 건강하다는 말은 당시 의학에서 결코 안전을 의미하지 않았다. 어휘들은 경험과 관찰에 의존했고 증상이 바뀔 때마다 판단도 흔들렸다. 서로 다른 진단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모를 말할 수는 없다. 역사는 확신보다 가능성의 범위를 남겨두라고 우리에게 조용히 요구한다. 독은 언제나 복잡한 설명을 단순하게 만들며 그래서 사람들에게 특히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독사를 말하려면 동기와 수단 그리고 분명한 흔적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 그 죽음의 기록에서는 독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기록이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도 함께 남는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단정보다 가능성의 폭을 유지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진다. 이제 시선은 한 아버지이자 군주였던 인물의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간다. 그는 궁안의 어휘뿐 아니라 민간의 명의들까지 불러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만약 독사를 의심했다면 그 이후의 대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것이다. 왕자의 죽음은 왕권을 흔드는 사건이기에 침묵은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나 침묵 그 자체를 곧바로 하나의 결론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비극 앞에서 우연보다 의도를 찾으려는 인간의 습관을 반복해왔다. 그 죽음 이후 조선의 권력은 소리 없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한 왕자가 사라진 뒤 궁궐은 슬픔보다 먼저 설명할 수 없는 침묵에 잠겨버렸다. 팀 바이어스. 이상할 만큼 고요했던 그 시간은 애도가 아니라 선택된 정적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큰 조사도 없었고 책임을 묻는 손길도 나타나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갔다. 공식 기록 속 죽음은 짧고 건조하게 정리되어 감정의 자리를 남기지 않았다. 이 침착함이 슬픔 때문인지 정치가 개입할 틈이 없었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왕실에서 한 왕자의 죽음은 슬픔과 재정렬이라는 두 반응을 동시에 불러온다. 슬픔은 분명했다. 한 아버지는 며칠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는다. 그러나 재정렬의 흔적은 기록 어디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모호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변화를 맞은 이는 다시 유일한 후계자가 된 맏아들이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선택지는 사라져 그를 쓰러질 수 없는 존재로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은 논란 대신 안정을 택하고 침묵은 정치가 된다. 침묵이 선택되자 보이지 않던 또 다른 왕자의 위치가 더욱 또렷해지기 시작한다. 공식 기록은 이 시기 그의 움직임을 거의 남기지 않아 더 많은 상상을 낳는다. 야사는 이 공백을 채우려 하고 사라진 사람과 밀려난 자들의 이야기를 덧붙인다. 그러나 공식 기록은 그런 이야기들을 확인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다. 야사는 결과를 알고 난도 그 결과에 만든 원인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이후 벌어진 일들이 과거를 다시 해석하게 만들며 의심은 중심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분석은 여기서 멈추고 사람보다 구조를 바라보아야 한다. 한 사람이 사라지자 왕실의 구조는 단순해졌지만 동시에 취약해졌다. 제도 바깥에 있던 인물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그 이유도 충분했다. 중요한 점은 이 시기 그가 패자가 아니었고 잃은 것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 차이는 권력의 시간표를 바꾸며
위험한 존재의 기준을 다시 정한다. 그 죽음은 정치를 폭발시키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균열을 남긴 채 시간을 기다린다. 사람들은 늘 묻는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역사는 정말 다른 길을 선택했을지 조심스럽게 되짚는다. 이 질문은 한 인물의 삶을 비극에서 전설로 바꾸는 가장 빠른 순간이 된다. 그러나 같은 질문은 역사를 가장 손쉽게 왜곡하는 달콤한 유혹이 되기도 한다. 결말을 아는 우리는 가능성을 해답처럼 놓고 스스로 안심하려 한다. 그래 보이는 이유는 모든 결과를 안 뒤 그 자리에 그를 세워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는 정답이 아니라 충돌과 흔들림의 과정으로 흘러간다. 그가 살아있었다 해도 모든 흐름이 바뀌었을지는 누구도 확답할 수 없다. 가장 흔한 가정은 그가 왕위를 이었을 것이라는 단순한 상상이다. 그러나 장자 계승이라는 원칙은 그 상상을 단단히 가로막고 서 있다. 어린 임금이 존재하는 한 또 다른 원칙 파괴는 치명적인 선택이 된다. 첩정이라는 가정 역시 그럴듯하지만 권력 없는 자에게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정통성은 약하고 기대는 큰 위치는 가장 위험한 불안의 자리다. 신하들은 지지와 경계를 동시에 품으며 그를 중심으로 미묘한 긴장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 틈에서 또 다른 권력은 언제든 다시 움직일 준비를 마쳤을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성공을 가능케 한 조건들이었다. 군사력과 인맥, 결단력, 그리고 혼란을 두려워한 조정의 심리가 겹쳐졌다. 이 조건들은 그가 살아있었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권력의 축이 하나 더 늘어나며 불안은 더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 권력의 중심이 많아질수록 역사는 더 빠르게 흔들린다. 그래서 틈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단순한 위로에 가깝다. 틈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이미 짜여있던 구조에서 태어난다. 병약함과 유년, 그리고 불안이 이어진 구조는 누군가를 끌어들인다. 그는 균열을 막았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금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이 가능성을 부정하는 순간 그는 역사에서 신화로 옮겨진다. 그는 왕이 되지 못했고 정치를 이끌지도 않았으며 전쟁이나 개혁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역사는 성공한 인물들의 목록이 아니라 종종 실패한 가능성을 통해 자신을 설명한다. 그는 완성되지 않았기에 비판받지 않았고 패배하지 않았기에 책임에서도 비켜설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 이상에 가까운 모습으로 사람들 마음에 남았다. 반대로 다른 왕자는 권력을 잡았고 질서를 재편하며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의 통치는 유능했지만 기억 속에서는 능력보다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이 차이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이 형성되는 구조의 문제였다. 질서를 어기지 않았던 그는 연민과 가능성의 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선택되지 않은 길과 열리지 않은 문을 본다. 그의 무덤은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지금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는 왕으로 기려지지 않았고 한 사람으로서 질문을 남긴 채 기억되었다. 이 지점에서 그의 이야기는 과거를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오늘날에도 권력은 사라지지 않았고 형태만 바꾼 채 여러 공간에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서 선택의 기준을 고민한다. 능력 있는 사람은 항상 선택되는가? 옳은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는가? 그의 삶은 능력이 있었지만 선택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요약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인물은 비판받을 선택을 했지만 구조를 장악해 결과를 만들었다. 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승자와 패자의 위치를 다시 뒤바꾼다. 권력은 그 순간의 승자를 만들지만 기억은 이후의 의미를 결정한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완결되지 않은 채 질문을 남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그 죽음이 남긴 물음이다. 권력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를 묻게 된다. 그는 짧은 삶으로 끝났지만 질문으로 남아 지금까지 역사를 움직인다.